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강석 교수님이랑 올해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그거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을 사도 되는지, 미국 주식,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자를 해도 되는지,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네. 오늘 교수님 포트폴리오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금리 인상, 테이퍼링 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보시는지. 네. 테이퍼링은 미국 입장에서 네. 유동성 공급량을 네. 1200억 달러씩 공급하다가 네네. 300억 달러씩 줄여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월 줄이니까 0이 되는 시점이 22년 상반기죠. 상반기 중에서도 대략 한 3, 4월 정도가 될 겁니다. 테이퍼링을 왜 하냐면 네.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네. 용돈을 주다가 갑자기 용돈을 끊어버리면 어떨까요? 반발 일어나. 난리가 나겠죠. 네네네. 그런 것을 발작이라고 해요. 아, 경제학에서 유동성을 갑자기 줄여버린다. 유동성을 이만큼씩 공급하다가 갑자기 이제 경제가 회복됐으니까 0 그래버리면 시장이 난리가 나요. 그래요, 맞아요. 주가가 거의 뭐 1000도 안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한테 10만 원씩 주다가 9만 원, 8만 원 이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네,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요 선진국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경기가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이제 금리도 빨리 인상해야 될 것 같고 유동성 공급량도 빨리 0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면 고용이 늘어요. 투자도 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니까 소득도 늘겠죠? 소비도 늘겠죠? 그러니까 또 기업들이 더 투자하죠.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인데 금리 인하 없이도 이걸 끊어도 알아서 순환하겠구나. 유동성 공급량이 원래 0이 될 만한 시점이 6월이나 뭐 7월, 8월 이 정도였어요. 네네. 그거마저도 더 땡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먼저 인상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3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올해 있어요. 3번이요? 예,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올릴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진국들은 나름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된 거예요. 네. 금리 인상은 다른 말로는 정상화예요. 네네. 근데 얼마나 올리느냐? 0.25%포인트씩 올리기 때문에 네네. 3차례 정도 인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네. 1%이기 때문에 네. 적게는 1.5, 많게는 1.75. 1.7. %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거고 금리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금리를 인상하는 인상기냐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인하기냐 올해 그게 더 중요해요.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시점일 때는 네.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이상으로 시중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요. 이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그런 것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은행에 저축하는 게 더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네. 대출 이자가 비싸지는 만큼 네. 예적금 맡길 때도 이자도 많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시작되는 네네. 거예요. 공격적 투자 자산에서 네. 은행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은행들이 경쟁하겠죠. 네네네. 서로 자기 은행으로 예금을 수취하기 위해서 특판 상품이 쏟아져요. 시중금리가 경쟁적으로 올라가요. 이제 금리 인상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 거잖아요. 네. 주식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율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주가가 박스권의 가치잖아요. 네. 왜 그런 거냐? 미국 먼저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됩니다. 22년 전망서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세계 경제가 불균형하게 회복한다. 백신 보급 여부에 따라서 선진국들은 먼저 뚜렷하게 회복되는데 개도국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나홀로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통화 정책을 먼저 정상화해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거예요. 달러 강세가 22년 내내 지속될 겁니다. 지금 고점이라는 건 맞고요. 그러나 이런 1200원 수준의 네. 강달러 기조가 네.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유지.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지금 주식시장이거든요. 또 뭐- 달러 가치가 강해지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한국에 투자할 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으로 회수되죠. 국내 주식은 안 좋죠.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한두 달 전부터 네. 국내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네. 옮기고 있긴 네, 했거든요. 네. 그럼 이런 흐름이 괜찮은 거예요? 네. 포트폴리오상? 네. 그래요? 그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네. 나를 한국인으로 가정하지 말라 이거.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나는 이런 시점에는 네. 돈은 은행으로 많이 이동하고요.
글로벌리 봤을 때는 미국으로 많이 이동해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량주에 투자하라. 삼성전자. 근데 네. 세계의 시가총액에서 네. 미국 시가총액이 혼자 차지하는 비중이 55%가 돼요. 그니까. 우리나라 2%가 안 1% 돼요. 2%? 예. 그러니까 우량주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굳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는 걸. 세계 시가총액 탑 7 정도 계속 좀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네, 국민연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이 전체 800조 중에 주식 투자 비중이 있는데 해외 주식 투자가 국내 주식 투자 비중보다 높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향후 25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멋있다. 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좀 줄여나갑니다. 아, 미국 ETF 사모으는 중인데 매도 시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셨네요. 미국 ETF 아주 좋고요. 22년, 23년까지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들여다 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OECD나 월드뱅크, IMF 네, 다 네, 유사한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약간 미국장도 조금 조정? 네. 고점 대비 약간 조금 안 좋았었어요. 기회로 그러면 사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테이퍼링이 가속화된다라는 발표라든가 네.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조정이 많이 되고요. 네. 실제 그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그 지점 3, 4월 네. 조정이 많이 됐을 때 네.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하면 주식 자체가 폭락하는 건가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나머지 가치는 다 같이 조정되는 거죠. 돈 주고 부동산 사잖아요. 네. 돈 주고 주식 사잖아요. 그죠. 돈 주고 모든 걸 바꾸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금리와 자산이 이렇게 역행하느냐. 1970년대 우리 잠실 아파트 보면 그게 뭐 1억이었다. 지금은 30억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잠실 아파트 사야 됐었어.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잠실 아파트 말고 안 오른 게 또 있습니까? 다 올랐죠. 그러면 모든 게 안 올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게 똑같이 올랐다. 그러면 떨어진 건 딱 하나죠. 돈의 가치. 돈의 가치 그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2020년에 금리를 제로 금리로 떨어뜨렸죠. 유동성을 퍼부었죠. 1200억 달러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유동성을 풀었던 게 800억 달러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돈의 가치가 이토록 떨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2020년에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등했죠. 우리나라는 OECD국 중에 평균 정도밖에 안 돼요. 세계적으로 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금리에 있는 거고 유동성에 있는 건데 22년에는 완전히 달라지죠. 금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죠. 정상화라고 했죠. 네. 금리를 인상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자산 가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아니, 현금 보유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예적금이나 이런 그렇죠. 은행 상품에 이용을 그렇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판 상품을 이용해서 예적금을 들고 그것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5% 이상, 7%, 10%의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부지런히 돈을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낫다는 거죠. 알아서 회복되는 경제가 오면 네. 금리를 정상화해 나갈 네, 거예요. 네, 네. 목표로는 한 2%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그 정도 되는 지점이면 특판 상품 안 나와요. 그 지점에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적금이 아니라 다른 투자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가가 대세 상승할 때 그때는 당연히 예적금을 깨서라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주식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굳이 아웅다웅 열심히 주식 공부해 가면서 주식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좀 옮겨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식 자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굳이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행방, 돈의 가치의 움직임에 기초에서 돈을 옮겨 나가는 거죠. 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동산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2020년에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21년 상승세가 둔화된다 라고 했죠.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된다 라는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네네. 21년과 22년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 게 바로 금리의 스탠스예요. 여러분
금리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2020년 폭등했던 것도 금리 때문이고요.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집값이 오른 네. 거고요. 21년 중반에는 정책적으로 주택 공급한다고 했었어요. 네. 매수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어요. 네, 네. 지금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시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 있어요. 민간 기업이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국토교통부에 가서 뭐 해야 될까요?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여기 네. 부동산 전망할 때도 네. 인허가 건수가 주택 분양 물량의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인허가 받고 대략 2, 3년 후에 분양이 돼요. 네, 네, 네. 아무리 주택 공급 폭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22년 정권이 만료되는 그 기간까지는 네. 주택 공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2022년까지는 주택 공급이 줄어요. 그리고 23년부터 늘기 시작해요. 이런 면에서 21년과 22년까지는 비슷한 여건이에요. 수급 여건에서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20년에는 금리가 엄청나게 떠받들었고요. 그리고 21년에는 이 힘이 빠졌어요. 근데 22년에는 눌러요. 그러니까 이게 혼조세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보합이라고 그렇죠. 될까요?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인지하기 때문에 네. 소위 경제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여러분들의 심리도 어때요? 약간 위축돼. 그렇죠. 여러분들도 떨어질 거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잖아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근데 떨어지지 없는 않을까? 분들은 좀 더 그러시는 것 그렇죠. 같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강한 믿음이 줄어들거나 국민들의 심리가 주택 가격은 이제 떨어질 거야라고 전망을 한다면 네. 집 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실제 그 매수세마저 꺾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네. 집을 사라는 거예요? 좀 올해-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올해- 갈아타라는 겁니까? 오래 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년에는 서울의 집값은 그래도 상승세를 더 유지할 겁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지방은 뭐 어떡하냐.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음. 수도권의 상승세와 비수도권의 하락세는 네. 장기적인 추이입니다. 교수님은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돼요? 네, 원래 두 채였는데 오늘 말고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나를 1가구 1주택자로 만들어라 라고 했잖아요. 저도 1주택자로 만든 거. 저는 그 강남에 집이 한 채 있지만 가치 상승폭을 보면서 투자했습니다. 투자 관점에 그 집을 산 거고요. 수서역에서 제일 가까운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런 가치 상승폭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채로 갖게 된 거고요. 감사하게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나머지 여유 자산을 뭘로 하느냐? 딸기밭을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로 만드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상가 하나,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 계약을 합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계속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렸거든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현금의 비중이 늘었고요. 그만큼 주식을 팔았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니까 돈을 벌잖아요. 네. 그걸 다른 데 안 놓고 현금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한국 주식을 많이 뺐고요. 네. 미국 주식 비중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뭐 포트폴리오에서 저희 집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겠죠. 그리고 1월 중에는 계약을 제가 할 건데 상업용. 네, 상업용. 그리고 아까 딸기밭 땅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정리 말씀드리면 네. 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돌아갑니다. 네. 경제 규모 면에서 총량적인 네네. 면에서 이 충격 이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점이에요. 다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바뀝니다. 돈의 가치가 변화하죠. 또 자산 시장이 변화하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른 변화가 있죠. 네네네. 그리고 산업의 변화, ESG 탄소 중립과 같은 이런 또 무궁무진한 변화들이 있죠. 22년 어떤 변화가 내 앞에 전개되는지 그 변화를 들여다보는 데 투자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